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했던 서비스업 지표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2%가 훌쩍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런 좋은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작 전의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코인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여전히 파란불 켜내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0%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향한 긍정적인 분위기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0.19% 오르면서 현재도 1조 달러 이상에서 마켓캡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2% 소폭으로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0.8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이제는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까지 지지선을 소폭으로 올려준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업계에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고점으로 2만 8천 달러가 다음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당한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면은 2만 8천 달러까지의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는 형성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3천 달러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2만 8천 달러대까지 5천 불 정도의 가격 상승이 다가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테라 붕괴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 기회에 몰려들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 매도 압력이 우리 시장에 나와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한편 채굴자발 비트코인의 매도세로 5월, 6월에 큰 폭락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가격. 이제는 채굴자들이 6월에 보여줬던 폭락을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됐다라는 지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약세에서 회복 중이라는 다양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앞으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장 폭락 이후 발생한 매도 압력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보여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관련한 매도세는 당분간은 나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선일까를 놓고 여전히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늘 보여주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선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 밸류를 잘 나타내는 가격대일까라고 했을 때 이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4만 달러로 점치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인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죠.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로 본인의 4만 달러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 지갑 용량, 사용 활액, 그리고 지갑수 등
지갑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4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미 비트코인의 이 바닥이 나왔고 암호화폐 약세장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만큼 올해 안으로는 비트코인이 본인의 가치에 맞는 얼마든 가격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난 6월에 보여줬던 17,500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일은 올해 안에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의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큰 돈을 투자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손해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4년 주기로만 봤을 때도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웃고 있을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을 접근할 때는 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이더리움 현재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1,600불대 가격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거래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또 이더리움도 가격적으로 긍정적인 상승의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기업인 산티먼트에 따르면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이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따라서 주요 대형 거래소들에 대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상위 10개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총 700만 이더리움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거래소에 많은 이더리움이 예치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량이 많다는 뜻으로 하락을 예견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8월, 9월까지도 좀 긍정적인 가격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가 전일 대비 5% 오르면서 현재 가격 2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리플이 전일 대비 1% 하락하면서 0.3달러, 그리고 7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불이고요. 에이다가 전일 대비 0.18% 소폭 상승 전환되면서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 솔라나가 전일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전일 대비 6% 하락했는데요. 솔라나와 관련해서 현재 이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에게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해킹 사태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큰 폭의 해킹이 발생이 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재 입출금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들은 향후 솔라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다시 입출금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솔라나의 해킹 사태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솔라나의 해킹 피해 사례만 8,000개가 넘는 지갑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최소 5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시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솔라나의 해킹 사태가 우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났고 현재 폴카닷이 10위 자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1%지만 전주 대비 1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 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가 처음으로 한국 총괄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라클 미들웨어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는 체인링크가 이번에 한국 사업 개발 총괄로 전 삼성전자 해외 영업부 출신을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번에 이 체인링크의 총괄로 선임이 된 건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프로젝트들과 좀 깊이
깊이 은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업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도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간했던 리포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분명하다라고 블록체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 내용을 발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가 이 암호화폐 자산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해당 발언에 본격적으로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여전히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한편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유로운 시장, 이 자유시장이 충분히 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 다양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해칭 수단으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작년에는 그런 해칭 수단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이 자산으로 급부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화상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지금 또 갈등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반대를 좀 무릅쓰고 대만을 전격 방문을 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국이 참 싫어할 만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경제 또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함께 대만과 하면서 조금 더 미국과 또 그리고 이 대만의 경제 동맹에 대해서 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 더 깊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금 더 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펠로시 의장이 어제 대만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방문 이제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긴박했었던 그런 긴장감은 다소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번 대만 방문에서 나타났었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지정학적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그 긴박했던 그런 상황들 앞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예고 내지는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대만의 위상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사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소위 말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 향후 플레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만의 TSMC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미국에 있어서의 동맹 강화라는 것과 중국 입장에서의 어떤 그 반대 입장 표명이라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긴장이 그 향후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지만 그 속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내용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 저지를 위한 상당 부분 노력. 그 일례로 대표적인 것이 IPF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공급망 동맹, 소위 말하는 칩4라는 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4개 국가가 합세를 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협업 동맹을 분명하게 하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동맹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8월 말까지
결정을 해라라고 통보할 정도로 상당히 조금 좀 긴장이 절대 늦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대만을 방문했었던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분명히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동맹에 대한 협조. 이것 역시 큰 그림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대비한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여론몰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죠. 상하원하고 이제 그 주지사 중간선거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조금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 여론몰이도 또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증권시장에 대한 불안정, 불확실성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10월, 11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해 놓는, 미리 좀 생각해 놓는 고려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러한 맥락을 좀 읽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와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좀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발견할 만한 힌트가 있다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지난 5월, 6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5월, 6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6월에는 6조 원에 가까운 5.6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 하지만 7월 들어서 다소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분위기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2.3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8월 들어서 1일, 2일, 3일 누적 9천억 원이 넘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1일에 1,350억 정도 순매수, 2일에는 8월 2일에는 약 3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어제는 4,700억 원가량의 순매수. 1일, 2일, 3일 조금씩 그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 개선 과연 핵심 배경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모두 다 정점 통과라는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인데요. 시장을 이때까지 눌러왔었던, 투자 심리를 압박해 왔었던 이슈들이 외국인 관점에서 상당 부분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점 통과라는 부분은 이제 꺾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라는 쪽으로,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인플레이션, 지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단 미국의 9.1%, 우리나라 엊그저께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표 6.3%, 두 달 연속 6%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상당 부분 회의적이다. 무슨 말씀이냐? 더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어제 국제 유가도 90달러 수준으로 그 한 3%가량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제 골무물 가격도 마찬가지, 국제 비철 금속 가격도 마찬가지.
더 이상 상승, 이제 더 이상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안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당분간 고공행진 방향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그 속도가 가팔라지지는 않고 속도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 내 안도감을 주고 있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 속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FOMC에서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서 연내 과연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때 상당 부분 우려감이 제기되어 왔었던 울트라 스텝 가능성은 거의 지금 현재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덧붙여서 물론 후행적이긴 합니다만은 달러화의 강세가 더 이상 더 높아질 수는 없다. 지난 밤에도 마찬가지로 105, 106포인트 선에서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다소간의 지금 변동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FOMC 이전까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안도랠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기업 실적 개선세가 지난밤에도 미국 시장을 들어 올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업 실적,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문제. 결국 경기는 하드랜딩이 아닌 연착륙,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 쪽의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다시금 우리 시장으로의 매수 진행 가능성, 소위 말하는 썰물이 되었다가 다시금 밀물로 들어오게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다시 밀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외국인들의 매수 순서는 과연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사게 될까? 당연히 이렇겠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총 대형주. 그리고 왜냐하면 지수 벤치마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폭 과대주.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업종. 소위 말하는 예년, 평년 수준의 이익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업종군들. 대표적인 업종이 팬데믹 피해주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데믹 수혜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모멘텀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 내 그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원달러 환율 마감이 된 상황을 좀 보면 6원가량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좀 체감하고 있는 달러 환선 주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1년 추이를 보시면 1년 전에 1,100원대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작년 중반에 올 초 정도죠. 1,200원대를 돌파하더니 지금 현재는 1,300원을 넘어서서 지난 밤에 어제도 1,310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야간 환율 자체가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더 한 3원 정도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야간 선물 거래가 좀 야간 우리 환율 거래가 좀 진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6개월 전 대비해서 환율은 상당 부분 높아져 있다. 외국인의 수급 과연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할까? 결국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주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요소라 하면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주요 주체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가의 변화, 펀더멘탈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은 같은 통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가를 바라볼 때 달러로 환산된 달러 환산 주가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환율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 기업의 펀더멘탈 외적인 국가적 펀더멘탈 요소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제 6만 1천 원대에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 이를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달러화 기준으로 얼마가 될까? 환율이 1,100원일 때는 54달러입니다. 1,200원이 되면 50달러로 내려앉습니다. 지금 현재 1,300원, 1,310원이 된다면 45달러 선까지 내려가게 되는. 반면에 미국 기업,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테슬라 900불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850달러라고 해서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1,100원일 경우에 93만 원, 1,200원이 되면 100만 원, 1,300원이면 110만 원이라는 체감을 가지고 그 환율에 의해서 주가가 변화하게 된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닌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국가에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있죠. 기업들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에 또 하나 기업 관점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환산 주가 역시 정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소비 관점은 분명히 달러화의 방향성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미국에게 구매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소비 구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조업의 경쟁력과 소비의 구매력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가져야 할까?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미국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이번 실적 그 시즌을 계기로 해서 부담 사항이 제기가 됐는데 향후 3분기, 4분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첫 번째가 달러화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 부분 그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재고의 효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재고가 금액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같은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높게 된다라면 재고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들의 효율성, 재고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두 가지 잘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외국인들 절대적으로 달러 환산 주가 과연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완화되어져 가는 분위기.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달러 환산 주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과거 1,100원 시절보다 무려 20% 이상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의 매수 순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환산 주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저희 어떤 작전 유효할까요?
네, 오늘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장 상황,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배경에는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경기 둔화 내진 경기 침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은 이미 경기에,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그런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번 미국 시장을 크게 달궜었던 2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둘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조업 쪽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특히나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달러 환산 주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는 기관, 개인,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외국인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볼까? 일단 환율을 가장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지는 업종, 그리고 그 시총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성급한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 투자 전략,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경기 연착륙의 최대 핵심은 고용과 소비입니다. 이 고용과 소비,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장 끝나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미국의 그 7월 실업률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에서 챙겨봐야 될 이벤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국내 증시 작전보다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시멘트 값이 다시 한번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다시 또 우리 하늘길에도 타격을 입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또 이 산업계의 소식을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올리는지, 거기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한일시멘트가 오늘 9월 1일부터 현재 톤당 92,200원인 시멘트 가격을 약 15%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약 11.7%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도 19에서 18%가량 가격을 상승을 했었는데요. 7개월 만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현재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시멘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는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톤당 400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물류비와 전력 비용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멘트 가격 역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 시차를 두고 4, 5개월 후에는 가격 인하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건설 시장,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가 낮아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건축업 자체가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멘트 값이 오르며 레미콘 가격도 오르고 이 건설 현장 건축비도 덩달아 오르는 등 연쇄적인 작용이 좀 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이 조금은 더 어두워질 것 같다라는 곳에 힘이 실리는 이슈인데 그렇다면 건설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의 그 노출도가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약간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비용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은 이 둔화폭이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의 어떤 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는 여전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건설 업종 자체가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국내 주택 매출이 높은 업체들보다는 해외 사업 쪽, 해외 플랜트 사업이 높은 그 종목으로 건설 업종 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슈를 통해서 건설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K방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쪽이 또 이 방산 관련주일 텐데요. 일전에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방산주가 예전에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좀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종목들로서 급부상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산주와 관련돼서는 이 시점에서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수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방산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그런 그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떤 국내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실적 성장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본격적인 수출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수출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이런 그 수출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방산 섹터 내는 방산 업종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서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주요 에너지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사업에 나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포집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저희가 미리 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아시아 최초 CCS 허브 프로젝트로 밸류체인 전체를 한 번에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탄소 포집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 그리고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분류가 되면서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도 이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그 말씀해주신 말레이시아 업체들과의 그런 CCS 사업, 탄소 포집 저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실질적으로 크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 최초로 그 밸류체인 전체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탄소 포집 같은 사업은 그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성장성이 있는 사업체이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분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차장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어떻게 저희 세워볼까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121선을 돌파하는 전일의 강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일부 업종이 대장 섹터로 치고 나가다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업종 전체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시장의 상승에 따른 주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고밸류를 받고 있는 성장주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체들의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닝 시즌 이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타날지를 유의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급 주체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선물 포지션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짚고 종목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발빠르게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주랑 2차 전지주 관련돼서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장세 속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시장 흐름이 전일 게임 엔터,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순환매 형태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지수도 빠지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확산될지 여부가 지수 부분에서 이 부분을 버텨둘지 아니면 추가 상승할지 이거의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순환매를 통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금 비중을 50%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현금을 들고 가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장중에도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엔터 업종 중에서 JYP 엔터, SM 엔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를 해도 한 4% 정도의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5%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서 기대감이 크게 높지 않은 구간에서 절대 주가, 즉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더라도 되고 아니면은 고점 저점을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한 30%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빠르게 매도를 하기보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 일정을 맞춰서 종목들의 접근 그리고 절대 주가가 덜 오른 쪽까지 함께 교집합이 나타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주시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던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특징 위주 어떤 종목 집어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무 휴업, 즉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반대급부로 보면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 휴업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은 즉 현실화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무유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DGF 리테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비의 형태 같은 경우가 편의점이 이제 할인 제품의 판매, 그리고 좀 레스토랑 형태, 그다음에 좀 야외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낮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같은 경우도 이에 화답해서 잘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7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원대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수준보다 20%대가 잘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으로 화답할 겁니다. 다만 한 10%대 정도 잘 나오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격적으로는 18만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BGF 리테일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접근은 18만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 특징주 BGF 리테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8월 초부터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좀 이어져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수급상으로 우선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 시총이 과하게 올라와 있거나 또는 실적에 실체는 없는데 일단은 하나의 모멘텀, 가능성으로 주가가 상승해 있는 경우에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게 환매수 흐름, 즉 주가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매도를 쳐놓았던 그런 종목에 따른 수급 흐름이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이 지금 하락보다는 유지 또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겠고요. 종목별로도 개별적인 종목의 상승 가능성도 높음에 따라 이와 같은 시장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시장과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소외된 업종의 반등 가능 흐름이라는 점이고요. 어제 보여졌던 제약바이오군의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종목도 하나 챙겨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엘비온입니다. 제가 셀트리온 외에는 방송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은 처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하루하루 빠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가깝게로는 9월에 유럽 아마케에서 연구 결과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적 부각이 될 수 있고 주사업은 환자 맞춤형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물질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조금 이해를 하자면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유방암, 오형암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가 각각 임상 2상, 임상 1상 단계입니다. 즉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빠른 게 임상 2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비임상과 관련된 부분,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 부분도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이러한 임상의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9월에 학회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학회를 통해서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과 관련된 3건의 연구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 나오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주가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 하루에도 템포가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등 종목이 바이오군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50일 신고가 같은 경우도 RNA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연결해 본다면 에스티팜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확정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AB용 같은 경우는 가격 접근은 1,4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BJ 프리테일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아래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단 매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AB용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고가의 흐름까지는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초가의 이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이 뚜렷하지 않으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1,400원의 매수 대응, 1,400원대에 매수 대응을 했다가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빠르게 10,000원을 하회한다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비중을 빨리 늘리지는 마시고 전체 기준 포트에서 한 10% 이내에서 편입하고 플레이를 할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요, AB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만큼 이슈가 있는 만큼 가격 접근 가능한 선과 대응 방법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AB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장전에 챙겨드린 전략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장중에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것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